오늘은 사회복지 개론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의 주체가 과연 누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사회복지가 서비스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절한 예를 고민해 보다가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대한민국 의사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그들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복지 제도는 이 공공성을 갖고 또 민간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하지만 효율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복지가 기본이 되고 있는 영국의 의료복지 시스템과 또 민간 보험업자들이 개인과의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미국식 의료복지 개념들이 우리나라엔 다도가 들어가 있죠. 두 형태를 모두 아주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효율성이나 또 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식에 가까운 아주 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훌륭한 의료복지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이러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몇 해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제주도에 있었던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사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동안에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범주 안에 있던 의사들이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의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속내를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 서비스의 그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던 그런 의료 서비스를 민간 시장, 즉 자본주의 시장 그 마켓으로 이렇게 끌어내므로써 그 안에서 완전히 의료복지 서비스를 자본주의적인 이 주고받는 트레이드의 어떤 그 재화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움직임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순전히 서비스 제공자인 민간 의사들이 서비스의 종류와 질, 그리고 정도를, 그리고 가격까지, 아주 중요한 가격까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이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 즉 그렇게 된다면 의사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어떤 명목으로 상당히 높은 수가의 의료 서비스 제공할 것이고,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은 또 돈을 갖고 있는 본인이 능력이 되는 한 아무리 비싼 서비스라도 본인이 빨리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사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의료복지 서비스는 흘러가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돈이 없게 된다면 그 줄마저도, 그 서비스를 대기하는 줄에마저도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료 서비스, 다른 모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의료 서비스만큼은 온 국민이 비교적 평등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갖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예를 좀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사회복지 선진국이던 영국은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5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렇게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5대 악을 정의했습니다. 이 비버리지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이 국민들에 대한 그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과연 그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5가지 5대 악을 국가가 최대한 보호해준다는 최소한의 수준, 국민들이 최소한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1946년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건강서비스법, 그리고 국민부조법 등이 마련되었고, 또 당시 선진국이었던 영국을 뒤따라서 유럽의 각국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신경 쓰는 국가들이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거쳐서 영국의 경우는 뭐 왕정이 주도를 했고, 독일의 경우는 뭐 노동조합이 주도가 되었으며,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개인, 중년 여성 2명에 의해서 시작이 된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즉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들이, 근대화된 사회들이 급격히 자본주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한 틀에 이렇게 일정한 틀을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적응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대공황 같은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1960년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본인의 그 정권의 안정화가 되자마자 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의 입법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을 갖지 못한 본인의 그런 어떤 약점에 대해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를 제도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입법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때 입법화된 모든 사회복지 제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이르기까지에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 시간이 상당한 텀을 두고 좀 흐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비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5가지 사회 악으로 구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각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의 공공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려고 했던 그 사회복지 제도들은 어쩌면 반드시 공공이 주체가 되어서 제공해야 한다는 어떠한 당위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렇게 공공이 제공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거나 민간이 되거나, 혹은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섞이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이 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5가지 이 사회 악을 대처하고 5가지 사회 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각종 사회 보장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일 것이고, 또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까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프린지 베네핏 해당하는 것이겠죠. 각종 이런 복지 혜택, 복지 제도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것도 점점 이렇게 정도가 좀 커지다 보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그 프린지 베네핏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죠. 또 멀리서 보면 우리의 가족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이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그 자원들은 가족이 제공을 해왔습니다. 아이를 돌본다든지, 어르신을 돌본다든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든지 하는 등등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핵가족화로, 핵가족 제도로 이렇게 사회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족이 예전에 실행했던 사회복지 제도 역시 사회로 이렇게 책임이 넘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돌봄 제도라든지 뭐 주간 야간 보호 서비스라든지 학생들의 뭐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돌봄이나 그런 어떤 뭐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관과 공공이 섞인 형태는 대표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 객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객체, 즉 그 서비스 대상자는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혹은 리시피언트라 해서 사회복지 수혜자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이 용어가.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가 결핍이 되고 결여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이 사회복지였던 것이 최근에는 전생에 걸쳐서 거의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됨으로 인해서 수혜자라든가 뭐 클라이언트라는 이런 낙인을 줄 수 있는 표현보다는 그 대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젠 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으로 그 용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며 좀 능동적인 개념의 단어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상에 있어서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변화 그리고 어떤 구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